자, 이 메르스 감염 경로가 명확하게 100% 드러나지 않으면서 그리고 추적이 100% 확실하게 되지가 않으면서 이 메르스 감염 경로가 보신 것처럼 좀 안갯속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광현 앵커가 먼저 이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 밖 확진 환자의 감염 경로 어제 속보로 전해드린 그 내용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엔 115번 환자의 감염 경로를 이제 추적해 보는 건데요. 얘기를 좀 확장시켜 보면 결국 이제 공기 전파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네, 먼저 115번 환자와 14번 환자의 경로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먼저 115번 환자, 외래를 다녀간 환자를 말하는 거죠.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정형외과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7일에서 29일까지 14번 환자가 응급실에서 머물렀던 시기, 그 27일과 맞물리고 있죠. 자, 115번 환자는 27일 오후 2시경 정형외과 외래 진료 전에 엑스선 검사를 받았고요. 응급실 구역의 화장실에 들린 것으로 CCTV도 확인해보고 그런 결과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엑스선 검사실과 접수 창구, 또 응급실 구역의 화장실 등에서 115번 환자와 14번 환자의 직간접 접촉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을 비교해 보시면 알겠는데 결국 이제 115번 환자와 14번 환자 유일한 교집합이 27일 이 날짜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잠깐 지나쳤을 뿐인데 감염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궁금한 점인데요. 지금 바로 그런 점이 굉장히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실제 그동안에 발생 환자의 그 감염 경로와 감염 방식을 보면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실제로 WHO에서도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기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우려하고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 사전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미 보고를 발표한 바가 있고요. 미국 질병관리통제본부에서도 메르스 감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으로 에어로졸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있는 점은 과거부터 인식하고 있고 또 비말 감염이라 하더라도 5마이크로보다 작은 사이즈에 대해서는 공기 전파의 가능성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전문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비말 감염이다, 에어로졸 감염이다라는 용어에 국한해서 공기 감염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술적인 논란은 학자가 할 부분입니다. 전혀 이 부분에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말 감염이든 이 감염이든 예방 조치에 관한 것은 모두 공기 감염에 준해서 한다는 것이 모든 기본 원칙입니다. 다 열어놔야 된다 말씀이신 거죠? 공개 가능성까지. 네. 열어서 그렇게 하게 스탠다드가 잡혀 있습니다. 접촉 감염이 제일 많습니다. 당연히 주의해야 됩니다. 하지만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이라는 그 건물이라는 내에서는 공기 감염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부분이 일부 적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 하는 것은 미국 질병관리통제본부도 다 스탠다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유럽의 CDC,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 똑같습니다. 미국 CDC 항상 그렇게 모든 커멘트를 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항상 사전 예방 대응 원칙에 의해서 최선의 가능성을 대안을 고려하여 조치를 한다. 그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 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불안정성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그 대신에 시나리오 1, 2, 3를 고려해서 이 1, 2, 3에 해당되는 부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컨틴전시 플랜을 비상 대응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라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압니다. 근데 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런 불확실성이 확인될 때까지 그때 그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의 사태를 발생하게 된 모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보건당국은 그 공기 전파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현재도. 지금 공기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크게 두 가지예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건 어떤 특정 밀폐된 공간 내에서의 공기 감염성인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공기 전파 가능성 야외 우리가 뭐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게 무한정으로 전파되냐 이런 부분을 이제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의학 상식이 좀 모르니까요. 예방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명확히 좀 다시 한번 설명을 그 점 정말 지적해서 감사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 다 공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에서 야외에서 공기 전염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점은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모든 부분의 우려사항은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 내에서 공기 감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제적으로
예방 대응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공기 감염이나 공기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야외에 국한된 거고 사실은 좀 더 그 여러 가지 특수성을 병원 내의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그런 용어를 가지고서는 국민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마련했다면 지금과 같은 패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 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위기관리 소통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많이 그런 건 뭐 의료진 입장에서는 기본 상식 중에 상식인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이나 이렇게 좀 전문가 의견을 잘 수용을 안 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군요. 수용을 하기 이전에 예. 정부 내에서 위기관리 소통 전문가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예. 위기관리 소통 전문가에 의한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예. 우리 과거의 신종플루나 다른 과거의 우리 사례에서는 이렇게까지 이 소통이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광우병 같은 경우는 소통이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다른 부분은 아주 선제적으로 잘 했습니다. 근데 왜 과거에 그런 좋은 경험 사례를 지금 이어가지 못하는지 매우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이 사태가 마무리가 되면 어디서부터 어떤 식으로 잘못됐는지를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하고 반성을 해야지 또 같은 실수를 되풀이를 안 하겠군요. 네. 하지만 뭐 예전에 저희가 2003년도에 사스나 2009년도 신종플루 봤으면 그때 이미 뭐 잘한 것들 못한 것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대응을 잘 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